첫 번째는 이제 전문화 특정 영역에서 좀 오픈마켓이 잘 못한 영역을 잘 캐치해서 잘하는. 두 번째는 마케팅이라든지 이용자를 모으는 전략이 있어서 좀 달랐던 것 같아요. 무신사의 재무제표를 들여다보면 재고자산이라는 게 나와요. 패션 제조업 기업으로서는 거의 바닥 정도밖에 안 돼요. 업계에서는 그런 얘기가 많았어요. 진짜 스타는 따로 있다. 네이버다. 물류센터나 지역 거점 매장들을 활용한다 이런 건 소설 속에나 있는 거죠. 그건 뭐 이루어지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티타임즈 홍재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디캠프 대표 김영덕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월 9,900원 아웃스탠딩 최용식입니다. 최용식 대표님은 다들 잘 알고 계실 거고요. 그리고 김영덕 대표님도 뭐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 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은 과거에 지마켓을 공동 창업을 하셔서 이 나스닥에 상장시키신 경험이 있고요. 그다음에 롯데 엑셀러레이터 상무로 또 일을 하시면서 스타트업을 뭐 지원하고 발굴하고 이런 역할들 하셨었고, 지금은 우리나라 스타트업의 산실이죠. 디캠프에서 센터장 대표님을 맡으시면서 또 정말 많은 스타트업을 도와주고 계시는 선한 분이십니다. 오늘 또 주제가 유통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누구보다도 가장 전문가시기 때문에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재밌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제목은 어제 저희 커뮤니티에 공개를 했듯이 이커머스 2.0과 쿠팡 신세계 네이버의 전쟁으로 잡아봤고요. 등장하는 회사는 아마 무신사, 쿠팡 신세계 네이버 정도 등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준비해보면서 저도 무신사에 대해서 한번 보니까 정말 잘 나가더라고요. 네. 그다음에 뭐 인수도 많이 했고 기업 가치가 최근에 나오는 기사를 보면은 4조에서 5조 원 가까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이게 사실 저희 지난 시간에 계속 다뤄왔던 뭐 컬리나 이런 데보다도 더 높은 가격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뭐 그렇게 그 가격이 높은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이 시작점 자체가 좀 달라요. 이 무신사라던가 뭐 스타일시어 같은 이런 회사들은 커뮤니티 기반으로 시작을 하다가 나중에 쇼핑을 붙인 케이스죠. 그렇게 해서 이제 2.0이라는 좀 평가를 받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2.0 얘기가 사실은 예전에 나왔을 때 소셜 커머스, 쿠팡, 그다음에 티몬, 위메프 이제 이런 데들이 나왔을 때 원래는 이 2.0 모델이다라고 해서 소셜이 들어가 있다 뭐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그 회사들은 다 1.0으로 가버렸죠. 실질적으로 뭐 소셜로 뭐 하는 것 같지는 않고, 무신사라던가 스타일쉐어 같은 회사가 진정한 의미의 좀 2.0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요. 어떻게 해서 이 2.0 모델로 이렇게 무신사 같은 곳이 대세가 됐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무신사가 어느 정도 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크게 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전문화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오픈마켓 사업자 같은 경우는 좀 다양한 영역을 다루는데 사실 무신사는 딱 패션 하나만 다루고 있거든요. 근데 또 패션이라는 게 굉장히 또 시장이 커요. 그래가지고 좀 거기서 이제 오픈마켓 사업자들이 좀 캐치하지 못한 혹은 좀 이용자 만족을 위해 좀 하지 못했던 거를 좀 잘 파악해서 했던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요. 실제로 이커머스 2.0이라고 정의한다면 그때 나온 이제 슈퍼 루키들은 다 이제 버티컬 사업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정 영역에서 좀 오픈마켓이 좀 잘 못한 영역을 잘 캐치해서 잘한 그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좀 마케팅이라든지 이용자를 모으는 전략이 있어서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사실 오픈마켓 사업자는 이미 굉장한 규모를 만들었기 때문에 마케팅을 하더라도 좀 매스미디어화하게 해야 되고, 또 검색을 기반으로 이제 쇼핑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키워드 광고 위주로 이렇게 마케팅을 하기 마련이죠.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무신사나 좀 2.0이라고 말하는 그런 사업자들은 좀 그런 레거시가 좀 약하기 때문에 좀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이런 시각적으로 좀 확실히 이제 상품을 좀 어필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걸로 사람을 잘 끌어모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이 두 가지가 좀 컸던 것 같고요. 뭐 여기에 추가로 이야기하자면 스타트업이었기 때문에 이제 굉장한 펀딩을 받을 수 있었고, 그리고 인재들도 좀 잘 모았다. 이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신사에 대해서는 이런 관점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버티컬 영역에 여러 부분이 있는데 패션이 가지는 독특한 특징이 좀 있어요. 비슷비슷하게 생긴 옷이지만 사실 다른 제품군하고 다르게 같은 브랜드가 아니면 유행은 비슷하더라도 제품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다른 제품군들하고 다르게 비교가 되게 불가능해요. 보통은 이제 인터넷 쇼핑을 하는 이커머스 고객들이 보면 한 사이트에서 우리가 뭐 멀티 호밍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한 사이트에서 보고 다른 데는 어떤지 이렇게 쭉 찾아보고 그 다음에 가격 비교도 해보고 하잖아요. 근데 옷 중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리바이스 청바지 뭐 이런 거밖에 없고, 나머지 이제 우리가 말하는 무신사에서 파는 것 같은 패션류들은 사실은 동일 제품을 다른 데서 찾을 수가 없죠. 그 다음에 가격 비교가 거의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뭔가 하면
이커머스의 다른 사업자들이 굉장히 고생하는 게 뭔가 하면 굉장히 투명한 시장이 돼버려서 사실은 이게 정보 격차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 통제권이 고객한테 완전히 넘어가 버렸거든요. 근데 무신사 같이 패션 영역의 버티컬을 하는 회사들은 이 부분에서 굉장한 장점이 있죠. 그래서 다른 어떤 버티컬 마켓보다 패션이 수수료율이나 또는 마진율이 가장 높죠. 가장 높아서 그런 면에서 하여튼 이 기타 영역의 버티컬 마켓보다 훨씬 유리하다. 태생적으로 유리하고 그 버티컬의 상품의 속성 자체가 이제 주는 장점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근데 이제 칭찬만 하면 안 되니까. 아니 아까 말씀 두 분 해주신 거 중에 저도 생각나는 게 기사 중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 패션 쪽이 쿠팡 무풍지대다. 그러니까 쿠팡 뭐 네이버 이런 데들이 다 싸우고 있는 영역에서 패션은 조금 떨어져 있다. 그래서 패션 쪽이 이렇게 다른 형태의 쇼핑몰들이 가능하다. 뭐 이런 기사도 있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패션의 좀 특이점이라고 할까요? 뭐 그런 것도 확실히 있는 것 같고, 아까 더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 내용이 아마 무신사 분석일 것 같은데, 특이한 게 무신사 같은 경우에는 계속 영업이익을 보고 있단 말이죠. 아,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요새 보니까 뭐 오프라인 스토어를 만들었는데 오프라인 스토어에도 줄을 막 엄청나게 쓰고, 물론 요새 가품 논란이 좀 있었어 갖고 조금 그런 신뢰도라던가 이런 데 좀 타격이 간 것도 있긴 있지만 여전히 건재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회사에 대해서는 좀 건실하다고 생각되시나요? 기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패션이 가지는 장점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안정적인 그 영업이익률을 유지할 수 있었죠. 근데 최근에 보면 조금 떨어지잖아요. 떨어지는 게 일종의 PB 상품, 자체 브랜드 상품들을 만들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영업이익률이 좀 떨어지는 게 있고, 어쩔 수 없이 이제 투자를 받은 회사, 비상장 기업이 이제 상장을 앞뒀을 때 가지는 부담들이 좀 있거든요. 그건 뭐 투자자들로부터 결국은 재무제표에 나타나는 게 이제 GMV라고 해서 총 거래액도 있지만 재무제표에 공식적으로 반영되는 건 매출액이 기준인데, 사실은 수수료 매출은 매출액을 키우는 데는 한계가 좀 있죠. 근데 무신사 같은 경우는 수수료 매출의 증가율도 굉장히 좋아요. 근데 그거는 수수료 매출은 사실은 그 매출 원가가 거의 제로에 가깝게 수렴하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좋을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매출 규모가 그래도 꽤 지금 한 4,600억쯤 되나요? 그게 이제 상장하려면 그 정도 한 5천억 정도는 되고 영업이익 한 500억 뭐 이 남짓이 되면 실제로는 뭐 상당히 높이 평가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매출액을 키우라는 압력들이 있을 수 있죠. 그게 뭐 직접적인 압력일 수도 있고 주변에서의 그런 상황의 논리에 의해서 매출액을 키우라는 얘기들이 압박으로 올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통회사들이 가지는 게 직접 제품을 사입하거나 또는 생산해서 팔면 전체가 매출로 잡히기 때문에 매출액을 키우는 데는 가장 좋죠. 그래서 이제 지난 3년간 보면 무신사가 자체 상품, PB 상품들의 매출 증가율이 굉장히 높고, 이미 뭐 한 3, 4년 전부터 수수료 매출보다 실제로는 상품 매출이 더 커지기도 하고, 최근은 보면 뭐 압도적으로 그쪽이 더 커지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사업 자체의 본질적인 것보다는 상장을 준비하기 위한 회사의 모양을 만드는 데 필요한 것들이 압력으로 작용해서 그 시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 사실 유통기업들이 PB 상품 만드는 건 저는 좀 좋게 볼 수는 없더라고요. 유통하는 회사가 제조업에 뛰어들었는데 사실 좀 DNA가 다르거든요. 근데 이제 무신사 케이스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고객의 취향 데이터나 판매 데이터가 풍부하기 때문에 만들어서 작품 기획을 팔면 굉장히 잘 팔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패션의 비즈니스를 좀 더 들여다보면 말 그대로 유행인데, 유행은 선제적으로 예측해야지 그 시즌을 맞출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건 사실 논리적으로 잘 안 맞죠. 그래서 무신사의 재무제표를 들여다보면 재고자산이라는 게 나와요. 근데 재고자산이 상품 매출 대비, 그걸 보통은 이제 재고자산 회전율이라고 하는데, 그게 한 뭐 좋게 봐서 2.3, 타이트하게 보면 2.0 뭐 이 언저리인데, 대표적인 세계적인 패션 기업 중에 가장 뛰어난 기업이 어딘가요? 자라죠. 네. 자라 코리아가 매출 자산 회전율이 25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2.3, 2.0은 패션 제조업 기업으로서는 거의 바닥에 가깝거나 중간 아래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것은 사실은 패션 제조 영역에서 보면 여전히 갈 길이 굉장히 멀고, 그래서 좀 매출에 대한 볼륨업 같은 동기가 어쩔 수 없이 좀 있지 않았을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고를 이렇게 줄이기 위한 노력으로 최근에 아울렛도 만들고 뭐 이런 일들을 하잖아요. 근데
원래 무신사가 잘하는 수수료 기반의 비즈니스 모델이 사실은 그들이 제일 잘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핵심에서 좀 벗어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성과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커머스 업계를 취재하면 귀에 이제 못 박히도록 듣는 말 중 하나가 우리는 지금 적자지만 PB로 돈을 벌겠다라든지 뭐 우리는 지금 못모지만 PB로 하면 차별화된 가치를 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근데 그게 센터장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를 매출로 잡을 수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스토리텔링하기 위해 굉장히 좋기 때문인데 근데 사실 그 생각을 뭐 센터장님은 너무 잘 아시겠지만 20년 전부터 안 한 것도 아니었고 20년 전부터 쭉 해왔어요. 그래서 제가 기억나기로는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가 커머스를 하고 싶었다. 왜냐면 이제 물건 파는 대로 다 매출로 잡히니까 그때 매출이 너무 없어서 힘들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김유식 DC인사이드 대표님도 매출이 너무 없어가지고 PB를 하려고 했다. 디지털 카메라를 진짜 팔려고 했다. 팔았는데 이익이 안 남는다. 그래서 돈을 못 벌었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PB라는 게 굉장히 좀 성공 가능성이 어려운 거죠. 근데 이제 무신사는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 되게 잘 한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뭐 슬랙스 열풍도 사실은 이제 무신사가 거의 이끌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근데 만약에 이게 규모화되면 좀 어떻게 될까 향방이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예. 이게 무신사의 그 PB는 조금 더 들여다보면 매출 원가 대비 매출 마진이 한 30% 전후인 것 같아요. 패션인데도. 근데 보통의 이제 패션 제조업들이 한 60% 정도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좀 차이가 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유통기업들이 그게 뭐 이커머스는 어쨌든 결국은 유통기업인데 유통기업들이 매출을 올리기 위한 방법들이 사실은 PB 말고도 있긴 있어요. 직사입을 하면 돼요. 근데 돈 주고 사서 창고에 넣어놓은 다음에 또는 창고에 안 넣어놓더라도 돈을 지불하고 내 소유권으로 넘긴 다음에 판매를 하면 전체로 매출을 잡을 수 있는데 거기에서 한 번 더 나가서 상품 기획부터 시작해서 제조까지 내 브랜드로 만드는 건 그 업을 하는 패션 기업에서 보면 웃기는 일일 수 있죠. 왜냐하면 그게 모든 일이라는 게 전문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패션도 보면 자라같이 회전율을 25까지 올릴 수 있는 건 정말 놀라운 일인데 우리가 이제 그동안 무신사같이 컨텐츠나 커뮤니티에 풍부한 고객 동향을 보는 데이터 우리가 데이터 얘기하면 다들 끔뻑 죽는데 사실은 그게 동작하지 않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PB 영역에서는 너무 혹한가요? 근데 아까 말씀해 주신 그 재고 자산 그 숫자 알아보는 거는 어떻게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2.0 뭐 25 이렇게 하니까 감이 잘 안 재무제표에 보면 네. 재고 자산이라고 그냥 나와요. 그 다음에 상품 매출이 있어요. 상품 매출을 나중에 이제 IR 할 때 그들이 이제 상품 매출 얼마, 수수료 매출. 지금 상품 매출이 대략 21년 기준으로 2,700억 정도 되고 수수료 매출이 한 1,800억 되는데 2,700억을 하기 위해 재고 자산이 지금 기말 기초를 보면 약 평균 한 1,100억 언저리더라고요. 그러니까 1,100억을 2,700억을 나누면 대략 2.34 뭐 이 정도 돼요. 그러니까 그걸 보통 재고 자산 회전율이라고 하는데 그 지표가 패션 제조업을 볼 때에 굉장히 중요한 지표거든요. 그리고 심지어는 패션 기업들이 흑자 나다가 나중에 한 방에 훅 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재고 자산이 실제로는 악성 재고로 가고 왜 패션이라는 게 유행을 타니까 시즌 아웃 되면 이게 이제 나중에 떨이로 판매가 대비 한 10% 이렇게 팔리기도 하잖아요. 80-90% 할인하고 그게 실제로는 회사의 그 영업이익을 굉장히 악화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패션 제조기업들이 그 리스크가 있죠. 그러니까 매출 대비 재고를 너무 많이 떠안고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실제로는 많이 팔릴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안 팔린 재고들이 창구에 있을 가능성이 높죠. 재무제표상으로만 보면. 근데 그러니까 이제 아울렛 같은 데로 밀어내야 되고 보통 그래서 이제 패션 기업들이 첫 번째는 아울렛으로 밀어내고 그 다음엔 떨이로 밀어내고 나중에는 무게 달아서 아프리카로 보내고 이런 프로세스를 밟잖아요. 근데 그런데 대부분 패션 제조 기업들이 기본적으로 매출 원가가 한 뭐 40%, 35% 이 언저리이기 때문에 그래도 꽤 남아요. 그러니까 35%까지 팔아도 거의 원가에 가까우니까. 근데 현재 보면 무신사는 그 원가가 꽤 높아요. 60%인 것 같은데 대략 현재 재무제표상으로는 사실은 부담스러울 수 있죠. 나중에 규모가 굉장히 커졌을 때는. 지금 무신사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봤고요. 저희가 또 제목을 2.0으로 붙였기 때문에 그래도
그쪽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센터장님, 대표님께서는 G마켓 인터넷 쇼핑의 거의 시초잖아요. 그걸 또 만드셔갖고 지금까지 쭉 봐오셨으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게 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뭐가 1.0이고 뭐가 2.0이고 뭐가 3.0인지 살짝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초창기에는 사실은 인터넷 쇼핑몰이 나올 때 인터넷 쇼핑에서 살 수 있는 제품들이 별로 없었죠. 이게 우리가 기억을 조금만 더듬어 보면 제 나이 또래도 나는데 야, 책 말고 살 수 있는 게 있냐? 그 다음에 좀 진입한 게 이제 전자제품, 표준화된 전자제품들이 있었고, 근데 그걸 할 때 처음에는 이제 인터넷 쇼핑몰들이 팔만한 게 없으니까 상품의 구색을 갖추는데 굉장한 노력들을 많이 했죠. 그 구색 때문에 막 고민하다가 만든 게 G마켓에 전시는 굿사기였고, 근데 그렇게 막 붐업되다가 좀 더 시간이 지나고 이제 상품이 좀 풍부해지니까 굉장히 치열해지고, 그래서 아무도 망하지 않고 누가 죽나 보자 뭐 이런 내가 망하더라도 너는 망하게 하고 말겠다 뭐 이런 그런 것들 때문에 치열한 가격 경쟁, 서비스 경쟁 뭐 이렇게 해서 실제로는 가격 경쟁 때문에 그 시간을 한 10년 이상 보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인터넷 쇼핑에 표준화된 제품은 역시 가격 경쟁이 핵심적이었고, 제가 이제 인터파크 스튜디오 할 때 새로운 서비스를 하나 붙인 게 뭐였냐면 상품 이용 후기라는 거예요. 산 다음에 구매자에 한해서 이제 이용 후기를 올리고 뭐 이런 것들을 기획해서 붙인 적이 있었는데, 그런 게 이제 실제로는 고객 참여형 쇼핑 같은 거죠. 고객이 올린 컨텐츠가 실제로는 구매 결정하는 정보로 쓰이는, 근데 그런 게 좀 더 활발하게 또는 광범위한 구매로 된 게 뭐 요즘 말할 때 2.0이라고 명명하는 것 같아요. 커뮤니티 기반이든 아니면 전형적으로 무신사 같은 그런 회사의 형태를 커머스 2.0이다라고 하는 것 같고, 3.0은 보니까 웹 3.0, 요즘 DAO라고 명명되는 또는 DeFi라고 하는 그런 개념들을 실제로는 이커머스 모델을 좀 확장적으로 넣어보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커뮤니티의 컨텐츠를 공급함으로써 이제 플랫폼을 훨씬 활성화시킨 게 2.0인데, 그렇게 참여하는 고객들이나 일종의 컨텐츠 공급자들에게 보상을 해주는 방법을 찾아보자라고 하는데, 기술적으로는 사실은 웹 3.0이 나오기 전에는 지원하는 게 불가능한 구조죠. 왜냐하면 예를 들면 뭐 주식 한 주를 기자님한테 준다고 하면 되게 좋아할 거잖아요. 네. 좋아하는데 이걸 한 주를 주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주식 한 주보다 훨씬 더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등기해야 되고, 그렇죠. 서명 받아야 되고, 일종의 정려하거나 또는 줄 때 세금 등등을 다 처리해야 되면 한 주 주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10주 가격을 넘어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웹 3.0의 다오나 이런 기술들은 그거를 좀 가능하게 해줄 것 같다라는 게 현재의 비전인데, 그래서 사실은 좀 그런 참여형의 보상 체계까지 끼워넣은 게 아마 커머스 3.0의 모델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여전히 뭐 실현되기에는 조금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이제 스타트업 취재하다 보면 그 이제 피치덱이라고 많이 있죠. 이제 그 투자 유치 이제 문서인데, 그런 걸 얘기하면 되게 다양하게 종이를 내리더라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2세대는 소셜, 3세대는 다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아니면 뭐 2세대는 뭐 큐레이션, 3세대는 이제 뭐 리뷰와 평가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또 2세대는 뭐 모바일, 3세대는 데이터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이게 되게 이제 다양하게 좀 정의 내리더라고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소셜과 다오가 좀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저는 이제 현장 취재를 많이 하고 오픈마켓 사업자들의 경영진을 만나거나 이제 그분들을 만나면 흥미롭게도 전혀 관심이 없어요. 1.0이든 2.0이든 3.0이든 예, 그런 거에 잘 알지도 못하시고 네. 심지어 라이브 커머스나 이런 것도 별로 관심이 없으세요. 아, 그래요? 아니 엄청 많이 하는데 요새. 뭐 일부는 하죠. 네. 일부는 하는데 네. 근데 뭐 실제로 진짜 뉴 트렌드에 관심 있는 분들은 별로 없고, 대부분 다 이제 GMV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당장 얼마 파나, 올해 얼마 파나, 우리가 몇 위인가 네. 가장 큰 관심사고, 네. 그리고 사실 한 마켓컬리나 무신사 정도 좀 이렇게 눈여겨보지, 얘네들 생각보다 많이 컸네. 나머지는 사실 별로 신경도 안 써요. 왜냐면 거래액이 너무 차이 나니까. 뭐 이제 센터장님이 계신 뭐 이제 G마켓만 하더라도 20조 원 정도 거래액이 되거든요. 근데 네. 이제 무신사나 마켓컬리는 이제 2조 원 정도 됐어요. 또 이제 특히 잘하는 사업자들은 그런 용어를 좀 혐오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린 당장 지금 일 열심히 해야 되지. 네.
빠지지 말자. 물론 저는 그게 무의미하다는 건 아닙니다. 그게 나름 의미가 있고 트렌디하고 혁신적인 요소가 있는데, 근데 어쨌든 이커머스 2.0이든 3.0이든 약간 현장하고는 조금 거리감이 있는 그런 용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아까 뭐 1세대 뭐 2.0 크게 뭐 의미는 없다라고 이제 말씀은 나누긴 했는데, 굳이 또 다시 카테고리화 해보자고 하면은 이 1세대 쪽의 모델들은 아까 말씀하신 가격 경쟁, 그다음 뭐 배송, 그다음에 이런 쪽으로 많이 가고 있는데, 그쪽에 문제가 있다, 이쪽은 좀 지겹다거나 커버가 안 된다라고 하면서 작년 정도에 쇼피파이나 아니면 뭐 스마트 스토어 이런 데들이 엄청나게 좀 각광을 받았었거든요. 이런 모델이 나오고 있다는 거는 결국 1세대 모델에 부족함이 있다는 건데, 그러면 그 부족함이라던가 어떤 부분을 못 채워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일단 이제 오픈마켓 사업자는 기본적으로 이제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뭐 아마존의 이제 제프 베조스가 말하는 대로 항상 고객 우선주의를 이제 이야기하는데, 이게 이제 공급자 입장에서는 좋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비즈니스 모델상 결국 광고 아니면 수수료이기 때문에 공급자를 계속 옥죄는 뭐 그런 요소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쇼피파이나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는 거기에 이제 대항마로 좀 개인적으로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신규 몰이나 소모몰 입장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뭘까? 뭐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확실히 이용자 접근 이슈가 가장 크긴 해요. 마치 이제 새롭게 이제 몰을 연다는 거는, 비유를 들자면 이제 마치 이제 시골 오지에 슈퍼마켓을 여는 거랑 같거든요. 아무도 몰라요. 딱 쇼핑몰 몰 열어도 결국 이제 마케팅을 하고 판매 채널 확보에 힘을 기울여야 되는데, 보통 이제 몰들이 이제 마케팅에 매출의 10% 가량을 써요. 뭐 공격적으로 쓰면 20%까지 쓰고, 좀 적게 쓰면 10% 언더로 쓰는데 그렇게 쓰고, 그리고 판매 수수료가 보통 한 10에서 20% 정도 돼요. 그리고 사입을 한다면 거의 뭐 매출의 절반 가까이 또 써야 되고, 그러면 이제 거의 남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플랫폼에 좀 종속될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이제 D2C 모델이라든지 앞서 얘기한 PB 상품이라든지 좀 이런 게 갖는 의미가, 저는 좀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지만 비즈니스적으로는 유동성을 부여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내 브랜드를 만들고 내 상품을 개발하면 그 과정에서 얼마나 비용을 쓸 것인지 자기가 컨트롤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용자와 직접 만나면 좀 어느 정도의 이제 당연히 이제 마케팅이라든지 판매 수수료는 쓰겠죠. 근데 어느 정도는 좀 유연하게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개인적으로는 좀 정리해서 이야기하자면 수요자 중심에서 넘어가서 이제 공급자 중심으로 간다. 물론 이게 이제 얼마나 큰 퍼폼을 보일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느 정도는 좀 시사한 바가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수요자 중심에서 공급자 중심으로 간다. 저는 관점을 조금 달리 보면 실제로는 좀 슬픈 얘기가 될 것 같아요. 쿠팡 적자가 엄청나죠. 아마존 그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나다는 그 미국의 이커머스를 거의 독점하다시피 한 회사도 좀 초라하게 짝이 없죠. 거의 이익이 날 듯 말 듯, 그렇죠. 지금도 날 듯 말 듯 하죠. 이게 뭘 얘기해 주나요? 구조적으로 사업이 플랫폼 사업자 입장에서 보면 극악의 환경이거든요. 심지어는 나름 독점력을 확보했다는 아마존도 돈을 남기기 힘든 구조야. 근데 한국은 어때요? 한국은 계속 경쟁자가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원래 쿠팡의 전략대로면 지금쯤 다 나가 떨어지고 독점 아마존이 누리는 지위를 확보한 다음에 독점적 지위를 가진다는 건 수수료를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고객 서비스 레벨도 필요에 따라서는 올리거나 낮을 수도 있는, 그게 이제 사업자가 원하는 독점화된 시장인데 불가능한 거죠. 근데 이제 사업자들은 죽을 맛이죠. GMV가 20조가 되는데도 이익이 안 나? 이건 진짜 사실 사업 자체가 좀 말이 안 되는 사업 아니냐? 라고 보니까 이제 관전하고 있던 네이버나 신규로 사업하려고 하는 쇼피파이 같은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시장은 들어가면 나도 쟤들처럼 원 오브 댐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대안을 생각해 볼 때 역시 쇼피파이는 이렇게 결정한 거죠. 금광에서 삽 파는 애가 돈을 버는구나. 그래서 삽을 팔자. 엄밀하게 말하면 얘들은 커머스 이네블러 같은 거죠. 그걸로 통해서 그래서 돈을 잘 벌죠. 자기 서비스를 쓰고자 하는 뭐 브랜드나 이런 애들은 결국은 경쟁에 노출되거나 이럴 텐데, 사실은 걔들이 욕구가 좀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 브랜드들이 이런 그 플랫폼 기업들한테 갑질을 당하죠. 들어오려면 수수료 내고 뭐 광고비 내고 이러려니까 막상 팔아보니까 브랜드 입장에서 남는 게 없네. 이게 오프라인에 뭐 35% 내고 하는 거나
이거 하는 거나 오프라인은 그래도 매장에 진열도 해주고 뭐 해주는데 얘는 뭐 그것도 아니고 그냥 데이터만 올라가는데 데이터 올리는 것도 내가 다 해야 돼. 그렇죠. 근데 난 남는 게 없네. 뭐 프로모션하고 다 따져보니까 비슷해요. 수수료율이 비용 측면에서.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대안이 없을까 하고 하니까 이제 이게 그러면 우리가 이네블링 해줄게. 아니 근데 막상 해보면 잘 팔리나요 그게? 이게 플랫폼이란 게 고객을 지고 있는 거거든요. 잘 안 되죠 사실. 자체 브랜드 몰드를 만들긴 하는데 나이키 같은 데가 잘 된다고 하긴 하지만 나이키 같이 세계 넘버원 브랜드도 사실은 여전히 쇼핑몰에 어느 정도는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매출이 좀 뭐 밀리거나 또는 CEO 입장에서 매출이 너무 많이 떨어지네, 성장하지 않네라고 하면 또 그쪽 유혹에 빠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한계들을 분명히 가지게 되는 거고. 근데 쇼피파이 입장에서는 돈 버는 건 확실해. 왜냐하면 경쟁이 없어. 얘는. 그다음 네이버는 사실 엄밀하게 과거에 쇼핑 사업자들이 검색하거나 상품 검색을 통해서 판매할 수 있는 메타 검색 또는 메타 쇼핑몰 기능을 해서 중간에 돈을 잘 챙기고 있었는데 지금 실제로 스마트 스토어를 해서 돈을 얼마나 버는지는 정확하게 데이터를 까볼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땐 별 차이 없을 거예요. 그냥 기존 하던 대로 해서 했으면 모르겠는데 지금은 스마트 스토어 하니까 이제 뭐 한국에서는 또 수수료 많이 받으면 국회에 가서 욕먹으니까 수수료도 많이 못 받죠. 네. 뭐 검색도 너무 세게 받으면 문제가 되니까 이게 오히려 남는 장사일까에 대해서는 아무도 얘기하진 않겠지만 왜냐하면 다 묻혀 있어서. 근데 내부에서는 분석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뭐 아주 드라마틱하게 좋지는 않을 거다라고 보면 네이버 입장에서도 그게 스마트 스토어에서 뭐 오히려 이제 그 자체 매출은 과거의 검색이나 또는 쇼핑 사업자한테 받는 여러 가지 부가적인 수수료와 큰 차이 안 날 텐데 이제 여기에다가 뭐 금융 기능을 붙이거나 네이버 페이나 이런 것들 등등을 붙이면서 또는 뭐 최근에 쿠팡이 하듯이 셀러들에게 론을 하는 비즈니스 이런 걸 할 때 뭐 여러 가지 시너지 때문에 하는 정도의 니즈가 있지 않을까 뭐 정도로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뭐 D2C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독자적으로 이제 생존하는 모델, 그걸 이제 쇼피파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네이버가 이제 도와주는 건데,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실은 그 사업자들이, 그러니까 그 이제 밑에 있는 몰들이 만약에 고객을 혼자서 끌어올 수 있으면 좀 좋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이제 쉽게 말해서 세일즈 파워가 있다, 그에 대해 자신이 있으면 그러면 이제 거래 만든 다음에 이제 비용을 유동적으로 조정을 해가지고 이익을 남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제 브랜드 엑스 코퍼레이션의 이제 잭시 믹시라는 애슬레저 룩이 이제 굉장히 이제 돈을 잘 벌고 있고요. 블랭크라는 회사도 이제 마약 베개라든지 뭐 이런 걸로 돈을 굉장히 잘 벌었거든요. 근데 두 회사는 제가 봤을 때 약간 좀 마케팅 회사 같은 느낌이 있어요. 어떻게든 이제 용자를 잘 끌어와가지고 이제 팔아치우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좀 상대적으로 거대 플랫폼에 좀 종속이 안 돼도 되죠. 근데 이제 이건 이런 역량이 있을 때 좀 가능한 거고, 정말 이제 처음으로 사업을 하는 분들이라면 좀 쿠팡이 잘 보이는 게 더 좋지 근데 뭐 않을까. MCN은 사실 엄밀하게 하면 광고 모델이라 결국은 뭐 네이버 광고하고 해서 구글 광고하고 해서 어쨌든 종속된 거죠. 예, 종속. 나중에 또 가보면 비슷해져요. 종속돼 있고 어쩔 수. 왜냐하면 뭐 고객 트래픽이 많은 곳에 종속될 수밖에 없거든요. 자체 몰 만들어서 사실은 자체 트래픽을 만드는데 우리가 이제 고객 입장에서 보면 제품은 간헐적으로 사잖아요. 하나의 브랜드를 내가 나이키 신발만 해도 뭐 1년에 매달 사진 않잖아요. 그러면 나이키 매장에 매번 잊어버리는 거죠. 6개월에 한 번 가다 보면 역시 또 쿠팡이 편해. 왜냐하면 맞아요. 이게 역시 백화점이 그래서 자주 가게 되는 거죠.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하다 보니까 트래픽이 유지가 되는데 어쩔 수 없이 근원적으로 그냥 하나의 상품군만 파는 애들은 우리가 가구 매장에 1년에 몇 번 가나요? 한 번도 잘 안 가요. 비번을 그쵸? 계속 까먹죠. 갈 때마다. 네, 그러니까 그래서 고객을 확보하는 게 진짜 힘든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번 고객을 확보하고 나면 상품군들을 늘려서 결국은 백화점이 되는 거죠. 어쩔 수 없이. 그건 뭐 무신사 같은 데가 M&A 하거나 이런 것들이 결국 모아놓은 고객 가지고 고객 획득 비용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추가로 매출을 더 내려고 보니까 상품을 늘려놨는데 이게 늘린다고 그게 백화점이 되냐 하면 이게 또 잘 안 돼요. 참 이게 사업이 그래서 어렵네요. 참. 아니 아까 금광에서 삽을
판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확실히 와닿았던 것 같고요. 근데 금광에서 사업을 파는 거는 네이버나 쇼피파이나 똑같은데 좀 결과는 다르게 나오고 있군요. 네이버는 원래 하고 있던 거에서 조금 변형한 거다 보니까 이게 과연 이득인지 아닌지 지금 봐야 된다고 좀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결국은 쿠팡에 잘 보이라 네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쿠팡이 그러면 아까 또 계속 무한 경쟁이라 한국에서 지금 쉽지 않다.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쿠팡에 잘 보여야 된다는 쪽. 그다음에 쿠팡도 지금 쉽지 않다. 쿠팡은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근데 지금 보여진 것만으로 봤을 때는 일단 적자가 너무 많이 나는 건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근데 성장성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미 굉장한 규모를 형성했음에도 불구하고 50% 이상씩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거의 전례를 찾기 어려운 일이에요. 뭐 네이버도 못했고 예전에 이제 지마켓도 못했거든요. 이들은 이제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되면 이제 성장률이 급격히 이제 둔화되는 게 보통인데 이제 쿠팡만이 좀 그렇게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실제로 이제 뭐 거래액도 보면 이제 쿠팡이 이제 업계에서 추산하기로는 쿠팡이 한 37조 원, 네이버가 한 32조 원, 신세계가 한 24조 원. 보통 이제 3강을 보통 이야기하는데 쿠팡이 지금 압도적인 상황이긴 해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G마켓을 또 만들어서 상장까지 시키셨잖아요. 그땐 G마켓이 제일 잘 나가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지금 영업이익만 받으면 네. 지금도 계속 이익이 나니까 사실은 뭐 굉장히 구조적으로 좋은 사업 모델을 가지고 있죠. 이 치열한 이커머스 시장에서 10년 이상 계속 흑자낸 기업이 거의 없잖아요. 매년 거의 1,000억 가까이 내다가 최근에는 한 7, 800억으로 줄어들긴 했지만 경쟁 환경 속에서도 이익을 낸다는 건 사실은 좀 눈여겨볼 필요는 있죠. 손 안 대고 코 푸는 건 네이버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네이버가 제휴를 많이 하면서 쿠팡이 하는 역할, 뭐 쓰기 하는 역할까지 다 커버할 수 있는 것처럼 사실 작년, 재작년쯤에 뭐 얘기를 했었잖아요. 3년 됐나요? 뭐 조금 된 것 같긴 한데 그런 식으로 발전을 해나간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나서 요새는 어떤지 좀 잠잠한 것 같은데 어떻게 네이버가 무섭습니까? 계속 잘 나가고 있습니까? 일단 이제 업계에서는 그런 얘기가 많았어요. 사실 나머진 다 춤추고 있는 거다. 진짜 스타는 따로 있다. 그게 바로 이제 네이버다라는 얘기를 사실 많이 했었죠. 그래서 이제 확실히 제가 보더라도 네이버가 굉장히 파워풀해요. 그러니까 크게 세 가지 요소인데 일단 첫 번째는 이제 센터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 검색이란 강력한 마치 치트키와 같은 이제 트래픽 유입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 이제 네이버 페이를 하고 있어요. 근데 네이버 페이가 다른 피지랑은 좀 달라요. 다른 커머스 피지들은 사실은 딱 자기네들 것만 하고 있는데 네이버는 디지털 콘텐츠도 자기 피지로 해결할 수가 있고 그리고 쇼핑몰에 다 많이 이렇게 자의반 타의반으로 박아놨어요. 그래서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 굉장히 이제 이벤트라든지 혜택 측면에서 할 수 있는 게 많다. 그리고 또 피지 수수료를 떼지 않으니 수익성 있게 사업을 발전시킬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또 세 번째 같은 경우는 검색 외에도 뭐 카페라든지 블로그라든지 아니면 광고 상품이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도구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이제 시너지 효과, 뭐 협업 효과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이버 같은 경우는 좀 굉장히 지금 드러나지 않았지만 무서운 사업자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근데 다만 한 가지 이제 네이버의 약점이 있습니다. 아킬레스건과 같은 건데 뭐냐면 이제 독과점 사업자라는 욕을 먹기를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이제 이해진 창업자가 여러 번 이제 국감에 불려가면서 이제 아 너희들 검색으로 돈 많이 버는데 커머스까지라고 하는 게 이제 제일 듣기 싫은 거거든요. 그래서 얘들이 마음만 먹으면 사실 더 공격적으로 나갈 수가 있는데 지금 스텔스 모드로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언젠간 태세가 바뀌지 않을까 이미 뭐 바뀌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제 봐봐 이제 쿠팡 카카오가 우리보다 시가총액 더 높아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어느 정도 해칭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쿠팡하고 네이버와의 경쟁하는 재미도 좀 볼만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게 레이어링을 하면 쿠팡이나 뭐 G마켓이나 이런 사업자들이 쇼핑 사업자들 이렇게 있고 그 위에 사실은 네이버가 있는 거죠. 그 위에 구글이 있고 어쩔 수 없죠. 인터넷 비즈니스에서는 검색이 왕이죠. 왕 밑에 이제 그 트래픽을 받아먹고 사는 신하들이 있고 그 밑에 이제 셀러들이나 이렇게 있는 거고 레이어가 다른 수준이 다른 왕과 신하의 정도의 출발점이었고 근데 이제 굉장히 커져서 이렇긴 한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쿠팡이 사실은 사업하기 만만찮아요. GMV가 많이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욕 먹으면서 서비스 레벨을 다운그레이드 해야 되는데 하면 욕 엄청 먹겠죠. 고객 이탈도 일어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안 가면 이익을 못 낼 거다. 근데 갈 수밖에 없는데 그걸 아주 영리하게 가면 욕을 덜 먹으면서 고객 이탈도 적게 하고
해야 될 텐데 이 하이에나의 집단 같은 이 이커머스 시장에서 그걸 옆에 있는 경쟁자들이 눈 뜨고 보지 않을 거다. 그냥 그걸 집중적으로 공격하면서 게임이다라는 거예요. 쓱은 어때요? 쓱도 엄청 공격적으로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쓱 같은 경우는 사실은 오프라인 사업자 중에서 유일하게 목숨 걸고 온라인한 사업자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어요. 롯데도 있었고 GS도 있고 하는데 사실 이들도 관망하거나 아니면 부분적으로 뭐 벤처 투자하는 수준이에요. 왜냐면 딱 계산서를 봐도 이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네. 잘못 뛰어 들어갔다 이건 진짜 다 망한다 이런 느낌을 강하게 받는 거죠. 게다가 이제 보수적이니까. 근데 이제 신세계 같은 경우는 무려 이제 5조 원을 들여가지고 사실은 이제 이베이 코리아를 샀고 또 W 컨셉이라는 편집샵을 샀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 진짜 거의 유일하게 목숨 걸고 온라인 사업을 한다라는 그런 사업자고요. 근데 다만 신세계가 여기서 얼마나 성과를 낼 수 있을까는 사실은 가장 불투명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사실 두 가지 이유인데 첫 번째는 사업 영역이라든지 조직이 쪼개져 있어요. 지금 온라인하고 오프라인은 다르고 그리고 서로 바라보는 관점도 다르고 조직 내 이제 파워도 다르고 게다가 이제 이베이 코리아라는 굉장히 빅카드를 이렇게 샀는데 그걸 통제하는 게 또 쉽지는 않을 거예요. 서비스 통합이라든지 굉장히 이제 DB적으로 얽혀 있는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한 2, 3년간은 좀 고생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제 만약에 그 통합을 완전히 이뤄내면 정말 뭐 쿠팡이라든지 네이버와 비견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도 생각을 해봅니다. 네. 조직이 다른 게 좀 약점이긴 하겠군요. 그렇죠. 밖에서 봤을 때는 사실 다 한꺼번에 할 수 있으니까 그다음에 저번에 이제 심 대표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지역에 있는 매장을 풀필먼트 센터처럼 이용을 할 수도 있고 뭐 장점들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조직이 통합이 안 돼 있으면은 쉽지 않겠군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신세계 쪽 사람들에게 듣기로는 일단 별로 가기 싫어한대요. 쓱닷컴에. 그래요? 리스크를 알아야 되니까 네.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리고 쿠팡의 이제 위세를 보면 사실 감당이 안 되거든요. 예. 그런 게 있고 그리고 스타트업 씬에서 쓱닷컴으로 많이 갔어요. 근데 많이 돌아왔어요. 그래요? 그런 걸 보면 네. 아 이게 쉽지 않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선글라스를 끼고 이제 안 좋은 소리를 해야 돼. 네, 대표님이 지금 흑화되셨습니다. 대불모드. 사실 말씀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마켓 조직하고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의 사고 방식, 의사결정 방식 이런 거하고 썩닷컴의 뭐 이마트 이런 DNA가 달라요. DNA가 달라서 예를 들면 뭐 물류센터나 또는 지역 거점 매장들을 활용한다 이런 건 소설 속에나 있는 거죠. 그건 뭐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조직 통합은 제가 만약에 썩닷컴의 의사결정권자면 조직 통합을 안 할 것 같아요. 새 회사가요. 저는 세 개 다 쓰거든요. 세 개 다 쓰다 보니까 필요성에 따라서 어쩔 때는 쿠팡, 어쩔 때는 쓰고 어쩔 때는 네이버를 쓰고 있는데 사실 그 이용자 입장에서는 세 개가 다 있는 게 좋거든요. 아, 그럼요. 예, 빨리 오는 게 원할 때도 있고 조금 뭔가 소규모 마켓을 원할 때는 뭐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를 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이용을 하는데 새 회사가 계속 공존하면서 갈 가능성도 있나요? 그럼요. 그게 가장 유력하지 않을까. 이게 실제로는 절대로 죽지 않아요. 거기 유통사업자들은 심지어는 적자가 날 때도 캐시플로우는 계속 매출이 증가하면 계속 좋아지는 상황도 있고 부가 사업들이 뭐 조금은 그런 걸 좀 메꿔주기도 하고 등등의 효과라서 우리 유통사업자가 일정 규모 이상 되면 대마불사로 가는 경우들이 대부분 많고 사실은 규모 한 10조 정도가 GMV가 넘으면 서비스 레벨을 조금만 다운시키면 얼마든지 적자를 흑자로 바꿀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얼마나 감내할 거냐 그리고 주가나 또는 뭐 투자자들의 그런 요구를 얼마나 이게 좀 디펜스 할 수 있냐의 문제지 하려면 하죠. 지금이라도 흑자 내려면 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성장성은 포기해야 되겠죠. 어느 정도까지는. 근데 그거는 트레이드오프이기 때문에 선택의 문제이다라는 거고 네이버도 아까도 말씀드린 GMV 더 늘리려면 이익을 조금 줄이면 돼요. 그러면 더 프로모션 하면 되고 저도 그러고 셋 다 쓰네요. 검색에서 바로 사올 때는 네이버 쓰고 가격이 좀 더 관심사가 있는 제품이면 그냥 G마켓에서 사고 그다음에 빨리 받고 싶으면 쿠팡을 쓰고 뭐 이런 형태의 서비스인데 이게 멀티호밍의 그런 뭐 전형적인 고객 행동인데 뭐 바보가 아닌 다음에 당연히 이렇게 행동하는 게 맞죠. 이게 사실은 사업자로서는 지옥 같은 일이죠. 그렇죠. 네, 이커머스 2.0이라는 제목을 붙였지만 실질적인 이커머스 2.0에 대해서는 말씀을 많이 안 넣어놨고요. 네, 왜냐하면 큰 의미 없다. 네, 사업자들은 지금 그거 신경 쓸 때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로 지금 이어가면서 아무튼 무신사는 패션이라는 요 카테고리 그다음에 또 뭔가 커뮤니티 기반의 이 새로운 뭔가 사업들 잘 하고 있다. 하지만
또 한계도 있을 것이다. 좀 PB 상품 쪽에서 많이 지적을 해주셨고요. 정말로 눈여겨봐야 되는 회사는 결국은 뭐 쿠팡, 네이버, 쓱 뭐 이 정도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 결론적으로는 아마 세 회사가 계속 출혈 경쟁을 하면서 대마불사로 가게 될 확률이 높고 저희는 그걸 즐기면 된다라는 좀 그런 오늘 이야기를 나눠봤던 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이렇게 오셔서 보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 주에도 저희가 치열하게 고민해서 어떤 주제로 하면 재밌을지 한번 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오늘 정말 센터장님, 대표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